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이게 이번 주 2350이 730 찍는데 이건 어차피 맞았는데 이제 더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 2주간 하락 대비 반발 매수로 2450까지는 못 올라오고 2400 찍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주는 똑같습니다. 2350은 똑같고 코스닥만 20포인트 더 위로 750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진저점을 확인할 줄 알았는데 진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쌍바닥만 확인하는 정도로 하다가 반등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다시 위로 긴 콜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번 6월달처럼 그런 장사가 되지 않을까. 반복 하락을 그러니까 상승 하락을 반복하든가 아니면 횡보를 계속해서 이제 보합세 혼조세로 가든가 뭐 이런 형국이 되지 않겠냐. 기껏해야 콜이 일주일간 반등할 정도 콜은 안 들어오고 지금 쟤는 한 15% 최고만에 잡아야 2320에 대한 15%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바닥을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바닥을 확실히 확인을 안 하면은 변동성은 잔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렇고요. 미 증시가 부진한 경제 지표와 경기 침체 이슈가 재부각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해서 이제 최근 이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죠.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흐름에 이제 동조화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미일 동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한미 금리 역전 부담으로 저는 원화 약세가 더 돌았을 거예요. 요새 이제 10조 원을 투입을 했다 하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서 이거를 불을 끌려고 하는데, 그래봤자 일시적인 현상이지, 저는 1350원대에 외환 보유고가 빠져나갈 거다. 그로 인해서 이제 좀 더 환율이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아직도 투자 불확실성과 이 부진한 성과에 대한 이 매도 촉발이 아직은 안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 시장도 계속해서 아직 피크아웃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다고 지금 금리 인하 완화 기조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기본 지표로 봤을 때 저는 어차피 투자 심리 유축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1단계 저점 확인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 심리 변동성은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크게 반등은 못하고 6월달과 비슷한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통 증시 약세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구조적 약세장, 순환전 약세장, 통상적 약세장인데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3.5년, 2년, 1년이에요. 근데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 약세장이었거든요. 근데 기간은 2년이었어요. 즉 구조적 약세장이라 해가지고 마이너스 55% 정도가 보통 빠지는데 평균, 또 순환적 약세장은 평균 마이너스 35%, 통상적 약세장은 평균 마이너스 20%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구조적 약세장이라 해서 맨날 3년, 3.5년을 가는 게 아니고 2년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단 강도는 마이너스 55%였던 거고, 순환적 약세장, 지금이 순환적 약세장을 보시면 됩니다. 35% 조정이 있는데 35%가 아니라 38%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간은 2년. 요건 비슷할 것 같아요. 이번에 2년 정도 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S&P 내후년까지, 연말까지 가지 않겠냐. 내후년 1월까지. 그래서 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통상적 약세장이 아니고 순환적 약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EPS가 추락하기 전 6개월에서 9개월 이전에야만 약세장 저점이 형성되는 걸로 나오는데, 금리 전망이 완화되는 기점이 와야만 그때 이벤트 랠리가 있었어요. 통상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 이벤트 랠리가 나오려면은, 즉 15% 이상의 반등이 나오려면은 금리 완화 기점 기조가 나와야 돼요. 썼어요. 그래서 USB 관계자하고 이저 얘들 얘기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픽스드 인컴, 그러니까 이게 고정 수익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퀄리티는 높이고 우선주와 함께 주택저당증권 MBS가 매력적이다. 엘스파고 애널리스트는 뭐 이런 방어주나 이런 저 이번에 얘기한 뭐야 아이본드 국가에서 판매하는 그 4년짜리인지 5년짜리 그런 거를 이제 매수를 하시든가 이제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나스닥은 제가 보니까 11월이 고점이었어요. 작년 11월이 고점 대비 8개월째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S&P는 1월 달이었으니까 1월 3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거 대비 6개월 이제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8개월 됐고 얘는 6개월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8개월, 6개월 됐고 몇 개월 이내로 올 수 있는 시점이 저는 9월로 보고 있어요. 9월에서 10월, 9월달 됐지 10월달 됐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때가 이제 유럽이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이고 미국이 이제 꺾이는 시점이 확실히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잠깐 GDP가 오르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올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저점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요때 이제 저점을 확인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실적 발표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시장이 지네가 이제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보고서를 많이 내놓느냐 안 좋은 쪽으로 다 내놓느냐 또 갑자기 3분기 좋아지는 쪽에 GDP를 초점을 맞추면은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0%라고 보고 있는데 2분기 GDP를 0%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정치는 전 틀렸다고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볼 때는 대략 마이너스 0.5에서 그 전후로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0으로 지금 이제 2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나중에 9월 달에 그걸로 인해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9월 말은 아닐 걸로 봅니다. 저는 9월 말은 아니고 오르더라도 9월 초중순 아니면 10월 초말 중간선거 뭐 요 그것도 시기를 잡아가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에 들어가자면 이제 미 경제 성장률이 작년 4분기 6.9%, 1분기에 마이너스 1.4% 나와서 조정장에서 약사장으로 돌입한 계기가 됐고 2분기 수정치는 0%라고 했지만 저는 마이너스 0.5에서 1로 보겠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예상치는 2.7%로 보고 있지만 저는 2.2%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7%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내년은 그 이하로 보겠습니다. 더 무조건 얘네 예상치에 지금 0.5% 다 깎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울프 리서치는 약세장에서 숏 스퀴즈는 나타났고 반등은 3일 컬 스퀴즈가 나왔어요. 딱 3일짜리. 그래서 저는 반짝 랠리로 끝난 단기적인 반등이었다. 대체로 약세 시나리오는 유효하다. 다음 하락장은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들이 하락 조정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6월 제조업 PMI는 52.0으로 하회했어요. 유로존 서비스업도 52.8로 하회를 했는데 이건 독일 얘기고 전체적으로 인플레는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석 전략가들은 경제 둔화에 따른 미국, 유럽의 중국의 경기 모멘텀 냉각과 수요 감소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원자재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예상대로. 그리고 9월쯤 돼야 유럽이 이제 피크아웃이 나오고 미국은 이제 완화가 인플레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0년물 다만 금리가 3% 미만으로 떨어질 거로 저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객관적인 보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나 유럽은행은 유로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9월에 9.4%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아마 정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내에 이제 좋은 점 하나는 공급 백목 현상이 완화된다는 거, 즉 물류 해소가 된다는 거죠. 요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이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게 리빌레이싱 수요로 미국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50% 정도, 150억 달러는. 근데 이게 언제 유입되느냐 이거지. 그때 유입되면은 랠리가 조금 시작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이게 이 돈이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파괴력이 랠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저점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이 랠리가 즉
이 리밸런스 자금이 그렇게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은 기억하시라 이거죠. 그 다음 컨퍼런스 기대지수가 80을 크게 밑돈다는 것은 하반기에 성장이 더 악화될 것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침체 위험이 증가할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번에 6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지수, 이게 남부 제조업 척도지수예요. 이게 마이너스 16에서 38로 떨어졌어요. 신규 수주 지수를 얘기합니다. 저는 평균 제조업 지수는 얘기 안 해요. 이제 앞으로 그건 따로 찾아보세요. 저는 신규 주문 지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UBS는 경기 침체가 이걸로 해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남부 지역이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능성이 커지면 경기 침체가 뉴욕 상장 소매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걸로 전망이 되고 6개월간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이 추가 금리 인상으로 강한 역풍을 계속 맞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빠른 긴축 속도와 저성장 인플레이션 중 어떤 요인이 더 가중치를 둘지 고민을 해야 돼요. 좀 대가리가 있는 새끼들,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고, 개미들은 아직 저점이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들어오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시점이 오면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어떤 새끼들이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쏟지 마시고, 어쨌든 중국은 올해 3.3%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 5.4%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 빠르게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국에 빗대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올해 침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높은 물가와 차익금리는 높아져서 구매력 부실로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3분기에서 4분기로 가는 시점에서 침체를 비껴가기는 힘들 걸로 저는 전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본 방송인 이제 네이버 스토리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첨단 바이오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처지에 이제 나와 있는 걸 제가 올려봤는데, 죽은 지 4시간 지난 돼지를 32마리를 대상으로 혈액 모방 물질을 투입해서 뇌에 이제 부가 혈액 물질을 공급했더니 이게 세포가 소멸 과정이 지연이 되는 게 나와가지고 4시간 뒤에 꺼내서 봤더니 세포 활동이 다시 감지가 됐어요. 살았다 이거죠. 죽은 돼지를 살렸다 이거이시죠. 그런데 현재 기억과 감정 이런 고차원적인 기능까지 회복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딴 건 살렸는데 이런 것까지는 고차원적인 것까지는 못 살렸고, 또 WHO는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를 했어요. 3년 전에 분류했어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부 만능 유두줄기 세포로 14일간 주입을 했더니 20대 피부로 복귀를 했어요. 50대 여자가. 그리고 지금 본래 피부 역할까지 하고 있고 이제 증명이 됐어요. 이 케이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 진단 센서도 곧 테스트가 끝나가지고 이제 곧 출원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헬스케어 시장이 연 80%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게 헬스케어예요. 전 세계. 근데 우리나라 아직 제자리 걸음에 있죠.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시장이 70%, 2위예요. 이걸 경제방송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 도와주려고. 이게 썩어 빠진 경제방송 새끼들입니다. 그 의사들 그 권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 첨단 트렌드 섹터로 편입을 못 시키고, 그 2차 시장, 2차 전지 시장도 지금 붕괴돼가지고 지금 LG 엔솔이 투자 연기한다 그래가지고 더 부러졌죠? 부러져서 더 원래는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막 살리려고 연금이나 연기금이 지금 막 들어오고 지금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의사들 때문에 헬스케어 시장하고 첨단 바이오 시장이 좀 크지를 못하고 있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정규 방송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헬스케어 시장이고 두 번째가 첨단 바이오 시장이 제일 커요. 이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거 얘기예요. 이게 메타버스보다 더 높아요. 폐배터리보다 저리 가요. 저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패스트 트랙법이 절실해요. 그리고 재료연구원에서 광중압벽 3D 프린팅을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뼈하고 약물 재생 두 가지를 세라믹 프린팅을 해서 지금 테스트 성공했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 더 해야 돼요. 여기 뼈하고 약물 재생 말고 하나를 더 3D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이제 하나연이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이제 더 보강을 해서 발표를 할지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왜냐면 늘어난 기대 수명만큼 뼈 재건 기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DNA 특성이 지금 진화 다양성으로 좀 가고 있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NK의 선착성은 떨어지고 T 적응성 세포도 조금씩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후성 유전자 발현율도 감소되고 텔로미어 보호막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생명공학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최초 초소형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이 돼가지고 AAV 바이러스 RNA 위치 추적기하고 이제 카스12 효소를 결합한 초소형 기술을 개발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변이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이제 그 연구원이 지금 아주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거를. 어쨌든 노벨상은 캐스9을 개발한 그 미국인 모 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제 가져갔는데, 어쨌든 우리도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쥐의 GHL, 이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을 제거를 했더니 유전자 교정 뒤 결과를 보니 덩치도 커지고 더 오래 살았어요. 그 쥐가, 생쥐가. 이거 인간에 대비하니 10년을 더 산다는 이제 약간의 이론적인 결과치가 나왔고, 또 이걸 어떻게 보면 왜소한 몸집과 소식하는 습관이 상대적으로 또 오래 살아요. 덩치 큰 새끼 하고 힘 많이 쓰는 새끼보다요. 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노화세포를 없애면 피나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화 대안이 지금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수막 연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부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메트프로민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되고 라파마이신 효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항노화 보정 효소라고 있어요. 그걸 같이 복용하면은 조금 더 산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노화가 획기적으로 수면 연장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유전자에 총 4개의 메티라기가 접촉했다가 분리했다가 반복을 해요. 이게 총 2,800만 개인데 이 2,800만 개를 측정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노화 유전자 통제 관여하는 인터페론 유전자를 찾아야 돼요. 아직 지금 뭐 T세포도 이제 수평 유전자를 찾았다 어쩌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뭐 등재가 되겠죠. SCI든 어디 논문이든 셀지든 그건 그때고, 어쨌든 이 인터페론 유전자 찾아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정도로 우리가 연계를 해야 돼요. 그 기술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DNA 합성 복원 기술이에요. 저번에 50대 여자가 20대 피부로 돌아섰던 그 만능 유래 줄기 세포 외에 DNA 합성 복원 기술도 추가가 돼야 돼요. 이게 접목이 안 되면은 아직까지는 힘들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돼야 빅데이터 해서 임상실험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첨단 바이오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 얘기했죠. 시장이 제일 큰 게 지금 제일 빨리 성장하는 걸로 따지면 헬스케어가 1위, 2위가 첨단 바이오라고요. 메타버스나 이런 쪽이 아니라고. 위 도심공항이 아니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이 시급한데 지금 의사들 때문에 지금 이거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2차 전지 외에 있는 트렌드 섹터 지금 신재생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아시겠어요? 경제 성장률이 여기서 정체돼서 만약에 옛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역성장 해버리면은 부동산 폭락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되게끔 또 부양을 하겠지만은 이런 게 경제입니다. 이런 실물 경제를 좀 아시라고. 이게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내가 자꾸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전체 경제를 아시죠. 뭘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이 새끼들은 사업도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대응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산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다 보시라 이거예요. 물론 처음에 제 방송을 좀 정확하고 심도 있게는 저도 강의를 못했지만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제 강의를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뭐 자막이나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방송은 자막이나 그림을 넣을 게 아니라 원래 도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도표를 넣고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옆에 대가리 요만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나 뭐 그런 목요일날의 번외 방송 같은 경우는 그림이나 이제 자막을 넣어주는 게 맞죠. 그런 거는. 근데 이런 근영 경제 방송 같은 경우는 도표나 이렇게 편집을 해서 머리통 요만하게 동그랗게 옆에 나오게끔 편집을 하는 게 더 원래는 좋은 거죠. 나중에 역주행하면은 뭐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제가 이때까지 방송했던 거 다시 다 다 이게 편집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경제 공부하느라고. 경제 이거 하는 것도 이게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정리를 해서 저도 보고서 이게 올려서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정리를 해줘서. 여러분들 이런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렇고 어쨌든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짜 제가 어저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외근이 있어가지고 그 금융으로 본 세계사를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할 거고 이제 지금 그나저나 금요일날에 할 소재거리가 없네요 지금. 그래서 금요일날에 정규 방송할 비하인드 스토리 소재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개미 현물만 하실 분들은 아직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저점이 확인되면은 그때 잠깐 한 1개월에도 벌고 나와 다시 또 팔고 다시 이제 전체 콜로 이제 갈 시점에 다시 또 그때 들어가실 그 타이밍이 아직은 조금 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감할게 했습니다. 자, 경제열사 스타파의 박사욱의 쓴소리였습니다.